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을 때 자기계발서를 읽게 되는데요. 지식생태학자인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는 자기계발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개성이 달라서 자기계발도 그에 맞춰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과 틀에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유영만 교수님과 함께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을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교수님 여러 번 함께 하셨지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용접공 출신 교수로 주된 연구 분야는 교육, 학습법입니다. 만나고 만져보고 해보고 느끼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생태학을 교육론에 접목한 지식 생태학자신데요. 학습을 방해하는 각종 학습 질환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학습 건강 전문 의사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는 인생 후반전을 구상하기 위해 50세에 사하라 사막에서 250km를 달리는 울트라 사막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독서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꾸준히 책을 출간했고요. 지난 5월 100번째 책입니다. 코나투스를 펴냈습니다. 와, 우선 100번째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95년에 첫 책을 내셨고 29년 만에 이제 100번째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평균 1년에 책을 3권 이상씩 출간하신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책을 내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르다고 모 프로그램에 달인에 이렇게 출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재미있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책을 쓸 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많이 쓴다는 거는 책을 쓸 만한 또 재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하라 사막에 가서 미친 짓도 하고 2015년대에는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죽을 뻔했고 뭐 이런 네. 경험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만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100권의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필한 100권의 책들 제목 다 기억하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 가운데 내 생애 최고의 책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영 철학자 피터 드러커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 그랬더니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지금까지 나온 책도 참 재미있지만 더 좋은 책을 앞으로 쓰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겠군요. 네네. 교수님은 용접공 출신으로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셨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고 힘든 시간이 많았었고 험난한 도전을 또 즐기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하라 사막 울트라 마라톤부터 안나푸르나와 몽블랑 트레킹, 킬리만자로 등정 등을 하셨는데 이런 도전하셨던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이번 책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개발하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웃사이트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아웃사이트가 뭐냐면 영어 그대로 아웃, 바깥에 나가서 보는 걸 바꾸면 인 안에 들어가서 깨닫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면서 통찰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낯선 생각을 잉태하려면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환경과 마주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주침이 저는 새로운 깨우침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런 깨우침의 결과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책을 많이 쓰게 된 또 한 가지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제가 지식생태학자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지식생태학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지식생태학자가 또 겨울에는 지식동태학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화초하고 잡초가 있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화초하고 잡초 중에서 어느 풀이 더 오래 살까요? 생명력이 더 길까요? 잡초가 오래 살겠죠. 그렇죠. 잡초는 비바람, 천둥, 번개 맞고 온갖 싫은 거 역경을 경험하면 자라는데 화초는 온실 속에서 자라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교육을 대입하면 화초형 교육과 잡초형 교육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화초 재배하듯이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잡초 기르듯이 아이를 가르칠까요? 화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식생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이런 잡초처럼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뽑아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그 원리를 대입해가지고 생태학적인 원리를 도입하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식 생태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네. 네. 이번 100번째 책 제목이 코나투스인데요. 네. 제목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코나투스라는 게 참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에티카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모든 사물이나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유지 존속시키려고 하는 관성이 있고요. 또 적극적인 의미로 따지면 코나투스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또는 그런 욕망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네. 이번 책 코나투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네, 사람들이 원본으로 태어나가지고 복사본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나투스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코나투스를 갖고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코나투스가 다 달라요. 그런데 태어나서 자기의 고유한 코나투스 원본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태어나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코나투스를 따라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죽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저마다 대체 불가능한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왜 네. 대체 가능한 복사본으로 살다 죽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회복시키고 각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코나투스라는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를 모시고 책에 대한 해설을 듣고 본문 낭독을 통해 책을 읽어보는 1시간의 책 읽기. KBS 라디오 명사들의 책 읽기. 오늘 만나볼 책은 코나투스입니다. 책 프롤로그에서 진정한 자기 개발을 이루려면 내면의 코나투스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면의 코나투스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꾸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비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눈동자를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자기의 네. 경쟁 상대나 또는 롤 모델을 바깥에서 찾는 건 좋은데 그 사람하고 자꾸 똑같이 되려고 하면서 내 내면에서 지금 씨앗으로 자라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나의 어떤 모습들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눈동자를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으로 눈동자를 돌려서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의 본질적인 씨앗, 그게 코나투스인데 그걸 찾으려면 이제 안으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하게 원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말들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과장된 광고다라고 단정하셨어요. 네, 지금 뭐 찬반 양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상하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상하는 대로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또 저의 경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 뭔가 간절하면 간절해질수록 그렇게 품고 있는 꿈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30년 이상 매일 아침에 운동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자기 전에 내일은 내가 운동하고야 말 거야.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 막 간절하게 잠을 자지 않거든요. 그냥 잠을 잔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다음에 흔적을 축적해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은 간절하게 원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러지를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습관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요점은 상상력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상상을 하면 상상한 대로 뭔가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상상만 하고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절해지고 도파민이 급등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이 급감하면서 간절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이제 한계나 모순점들을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공하기 위해서 또 달라지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자기 개발서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나의 개별성, 속성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의 성공 지도에는 나의 성장 지도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한 거는 그 사람이 놓여 있는 독특한 상황, 성공 지형에서 수많은 그 변수들의 합작품으로 그 사람이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했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면 그 매뉴얼대로 똑같이 하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다 저마다의 문제의식, 상황이 만들어낸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인데 네. 마치 매뉴얼이나 이런 지도를 주고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성공에 목말라서 간절한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저는 유혹적인 메시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만 교수께서는 지치지 않고 책을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책에 써주셨거든요. 관련 본문 내용을 유영만 교수께 청해 듣겠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책을 쓰게 만드는 동력은 욕구보다는 욕망에 가깝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욕구와 욕망을 구분한다. 성숙 레비나스와의 시간을 낸 박동섭 독립연구자에 따르면 욕구는 본래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상태인 반면 욕망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상태다. 욕구는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를 채우면 충족된다. 하지만 욕망은 그럴 수 없다. 알 수 없는 결핍 혹은 허기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인가? 욕망은 미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꺾이지 않는 의지와도 같다. 일생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철학자 레비나스가 말하는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이론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 욕구 기반 개발자라면 이상적인 미래와 현재의 나를 비교 분석하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욕망을 기반으로 한 자기 개발은 다르다. 욕망은 미지의 것을 추구하기에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곧 더 강렬한 열망과 갈망으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간다. 욕망으로서의 자기 개발이나 일생이론 개발 활동이 영원히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욕구와 욕망이 이렇게 다른 거군요. 교수님께서는 욕망이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개발 활동이 영원히 미완성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면 책을 한 권 쓰고 끝났을 텐데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계속 꿈틀거리거든요. 100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꿈틀거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1번, 102번, 103번째까지 제가 책을 또 계약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 출연도 예약하셔야 되겠네요. 이 낭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일생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이론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생 이론은 뭔가요? 네, 보통 이론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이나 만드는 어떤 지난한 고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일생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경험을 하는데 경험한 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자기만의 생각이나 언어로 벼리고 벼려서 문장을 만들고 자기 좌우명처럼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뭔가 또 법칙이나 원리를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뭐랄까 자기 인생의 좌표 또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어떤 좌표가 되기도 하고 나침판이 되기도 하고 북두칠성이 되기도 하는 이런 어떤 거를 저는 일생이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한 분야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미쳐야 한다고 했는데요. 미친다는 게 어느 정도로 몰입하고 노력해야 가능한 걸까요? 네, 이 대답을 드리기 전에 한동안 우리 사회에 책이 두 가지 큰 분야로 유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동안은 미쳐야 된다고 그래서 막 공부에 미쳐라, 뭐에 미쳐라, 주식에 미쳐라, 뭐 미치라고 그랬는데 네. 또 그 다음에는 괜찮다는 책이 나왔어요. 뭐 괜찮아, 뭐 이혼해도 괜찮아, 뭐 망해도 괜찮아, 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한동안은 미치라고 그래놓고 한동안은 또 괜찮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다가 아무것도 안 남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미친다는 이야기는 불광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앞에 미치는 거는 뭔가 몰입하는 거고 뒤에 미치는 거는 어디 경지에 이르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미친다는 건 어느 정도 미치는 거냐면 뭔가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5시간이 지났는데 5분처럼 느껴질 때, 그죠? 예,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하면 몸으로 반응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서 몰입했을 때, 네. 뭐 이런 게 제가 보기에 미치는 상태가 아닐까. 네.
시간을 잊을 정도로 몰입하는 게 미치는 네. 거군요. 이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조건을 갖춰 나가야 할까요? 관련 본문 내용을 유영만 교수께 청해 듣겠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그 비밀을 보여준다. 아무리 거창한 꿈과 원대한 비전이라도 일상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한낱 신기루로 남을 뿐이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은 경이로운 삶의 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미래의 성공을 담보로 현실을 희생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이 요구하는 삶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생 이론을 구축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마음을 열고 타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삶의 철학으로 삼고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정상에 올라갔다고 자만하지 않으려면 바닥에 있다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 삶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의 부침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겸손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 이를 자기 잘난 탓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수많은 배경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